한국이 KF-21을 세상에 내놓기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스스로를 증명해내기 위해 걸어온 험난한 도전의 역사였다. 오늘 우리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기까지, 그리고 첫 비행의 순간 엔지니어들이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직접 설계하거나 제작할 능력이 거의 없었다. 주로 미국에서 도입한 F5나 F4, 그리고 나중에는 F-16 같은 기체에 의존했다.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었고 항공산업 자체의 기반도 취약했다. 하지만 한국은 일찍이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언젠가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하늘에 띄우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등장한 KFP 사업은 미국과 협력하여 F-16을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프로젝트였다. 여기서 축적한 경험은 단순한 조립 수준을 넘어 항공기 제작의 기본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독자 설계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전투기란 수많은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무기체계로 엔진, 항전 장비, 레이더, 스텔스 설계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한국 같은 신흥 항공국가가 도전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한국은 또 한 번 도약을 시도했다. 바로 TU-10 고등훈련기 개발이었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만든 이 초음속 훈련기는 한국도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며 항공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훈련기와 전투기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 TU-10은 비교적 단순한 임무와 무장을 고려한 기체였지만 KF-21은 전장 한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하는 진짜 전투기였다. 정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KAI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보라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즉 KF-21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이 쏟아졌다. 기술 이전을 약속했던 미국이 핵심 기술 4가지를 끝내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AE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전자식 광학 표적 포드. 이 4가지는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와 같은 존재였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 이 벽을 돌파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축적해온 항공 강국들도 실패한 분야를 이제 막걸음을 뗀 한국이 어떻게 해냈겠냐는 회의론이 쏟아졌다. 언론도, 정치권도,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개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의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였다. 한국형 AESA 레이더 개발은 특히 상징적이었다. 단 한 나라만의 지원 없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연구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험과 실패를 반복했다. 안 되면 다시, 또 다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젊은 연구원부터 노련한 기술자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이들의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AESA 레이더 보유국 대열에 올라섰다. KF-21 사업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라 개발국이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것은 기술 주권을 되찾는 과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닦는 국가적 모험이었다. 첫 설계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반신반의했다. 과연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개발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좌절을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로 바꾸었다. KF-21 보라매의 첫 시제기가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반대와 비난, 기술적 장벽과 정치적 갈등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7월 19일 그날은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된다. KF-21 이 하늘을 가르며 첫 비행에 성공한 것이다. 이 순간 조종석 뒤에서 땀과 눈물로 기체를 완성해온 엔지니어들은 몰래 울 수밖에 없었다. 그 눈물은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첫 비행의 감격만이 아니다. 한국이 왜 전투기 독자 개발에 뛰어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전투기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갈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KF-21 개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자. KF-21 보라매의 개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내려면 먼저 한국이 왜 독자 전투기 개발을 결심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전투기라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한나라의 항공우주 기술력, 국방 자립도,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발언권까지 좌우하는 상징적인 존재다. 그래서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 한국이 그 길에 뛰어든 것은 단순히 군사적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 위상과 기술 자주권을 지키려는 결단이었다. 냉전 시기 한국은 늘 강대국의 그늘 속에 있었다. 미군의 보호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한국 공군은 대부분 미국산 기체를 도입해 운용했다. 그 중에서도 F4 팬텀, F5 프리덤 파이터, 그리고 F-16은 한국 공군의 주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기체는 노후화되었고 새로운 세대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제 전투기를 꾸준히 들여오고 중국이 4세대 이상 전투기를 대량 배치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자주 국방을 위해 반드시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국민 세금으로 추진해야 했기에 반발도 컸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언론 역시 실패하면 천문학적 손실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사업을 지휘한 인물들과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수입국에 머무른다는 위기감이 결정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KF-21 사업은 국제협력 속에서 시작됐다. 초기에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한국은 전체 비용의 60% 이상을 부담했고 인도네시아는 20%를 분담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KAI와 민간 업체들이 맡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와 정치적 갈등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한국은 중심을 잃지 않았다. 우리 힘으로 끝까지 간다는 결의가 다시금 확인된 순간이었다. 가장 큰 난관은 핵심 기술 이전 거부였다. 미국이 제공하지 않은 4대 핵심 기술을 한국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은 연구진에게 엄청난 압박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AESA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면서 한국은 단순한 조립국을 넘어 진정한 기술 보유국으로 올라섰다.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던 말이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 해냈다. 는 찬사로 바뀌기 시작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엔진이었다. KF-21은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엔진 자체는 국산화되지 않았지만 이 엔진을 2개 탑재한 쌍발 구조는 한국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전략적 설계였다. 단발기보다 안정성과 생존성이 높고 더 큰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F-18 슈퍼호넷, 스웨덴의 그리펜과 비교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KF-21이 가성비 있는 4.5세대 전투기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된 것은 스텔스 성능과 확장성이었다.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인 F-35 수준은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반스텔스 설계를 적용했다. 동시에 내부 무장창을 추가 개발하면 미래에는 완전한 스텔스기로 개량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 당장은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업그레이드를 거쳐 5세대급 성능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 기술진의 땀과 눈물 없이는 불가능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개발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동반했다. 설계가 틀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고 부품 하나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전 과정이 멈추기도 했다. 하지만 개발진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는 신념이 그들의 원동력이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적 상징이자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수만 명의 인력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항공우주 산업 전반이 성장했다.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KF-21이 처음 설계에서 시제기 제작, 그리고 시험 비행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따라가야 한다. 특히 첫 시제기가 완성되어 국민 앞에 공개되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시험 과정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격정적인 시간으로 들어가 보자. 시제기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모든 시선이 경남 사천의 KAI 공장으로 쏠렸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현실로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서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밤낮 없이 몰두했고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 작업이 이어졌다. 한 조각의 패널, 한 줄의 배선, 한 개의 리벳까지 모두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했다. 왜냐하면 전투기라는 것은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기체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KF-21 시제기의 외형이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매끈한 동체와 날렵한 쌍발 엔진 설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각도와 곡선은 이미 완성도 높은 4.5세대 전투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해외 전문가들도 한국이 진짜 전투기를 만들었다 며 경계와 경탄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외형이 아니라 하늘에 띄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시제기가 겉모습만 전투기일 뿐 실제로 비행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허사였다. 첫 시제기는 2021년 4월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롤아웃 행사에서 KF-21은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들은 열광했고 언론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개발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기체를 땅 위에서 굴리는 지상시험, 엔진 가동시험, 고속 활주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첫 비행까지. 이 모든 단계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았다. 엔지니어들은 시제기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다루었다. 한 부분이라도 미세한 진동이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해체하고 재점검했다. 기체에 붙은 수만 개의 센서는 비행 중 일어날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조종석에 앉을 첫 조종사는 대한민국 공군 최고의 베테랑이 선발되었다. 그의 어깨에는 단순히 시험 비행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명운이 걸려 있었다. 첫 비행을 앞둔 사천 비행장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많은 연구원과 기술자가 활주로 주변에 모여 기체를 바라보았다. KF-21 위 엔진이 점화되자 굉음이 퍼지며 가슴을 울렸다.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이 관제탑과 교신을 나누고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눈동자가 기체를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KF-21이 하늘을 가르며 떠올랐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서 웅얼이졌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몇몇 엔지니어들은 몰래 눈물을 훔쳤다. 수십 년간 불가능이라 불렸던 도전을 마침내 대한민국이 해낸 것이다. 단순히 한 대의 비행기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기술 주권이 날아오른 순간이었다. 첫 비행은 약 30여 분간 이어졌다. 조종사는 기체를 안정적으로 조종하며 이륙과 선회, 착륙까지 무사히 마쳤다. 활주로에 다시 착륙한 순간 현장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연구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고 군 관계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언론은 대한민국 하늘에 새로운 별이 떴다 며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이 비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앞으로 수천 회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무장시험과 혹한-혹서 환경시험 등도 남아있었다. 첫 성공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지만 KF-21이 진정한 전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자주국방의 꿈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었고 이제 현실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첫 비행의 감격은 한국 항공산업의 자신감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제부터는 KF-21의 시험 비행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갔는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첫 비행의 성공은 분명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곧 완전한 실전 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수천 번의 시험 비행과 검증 과정이 남아있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양한 고도와 속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했고, 무장을 장착하고 발사하는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다. 또한 혹한의 추위와 혹서의 더위, 비와 눈, 습한 환경 등 모든 상황을 견뎌야만 진짜 전투기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시험 비행은 점차 고난도의 단계로 이어졌다. 초기에는 저고도에서 단순 선회와 이착륙을 반복하며 기체의 기본 성능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음속 돌파 시험과 고고도 기동 시험으로 넘어갔다. 엔진의 출력, 기체의 기동성, 전자장비의 안정성까지 모든 수치가 철저히 기록되었다. 한 번의 비행이 끝나면 방대한 데이터가 엔지니어들의 손에 들어왔고, 그들은 밤새 분석하며 특히 AESA 레이더 시험은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수년간 독자 개발해온 이 첨단 레이더가 실제 비행에서 얼마나 성능을 발휘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엔지니어들은 레이더가 목표물을 안정적으로 추적하고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포착하는지 확인했다. 초기에는 잡음과 신호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수차례 개량 끝에 성능이 안정화되었다. 한국은 마침내 세계에서 손꼽히는 AESA 레이더 보유국임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무장시험도 큰 도전이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 등이 KF-21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시험장에서 공대공 미사일이 정확히 분리되어 발사되는 장면은 마치 영화 같은 순간이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무장이 발사되는 것만이 아니라 조종석과 전자 시스템이 완벽히 연동되는지를 증명하는 시험이었다. 만약 한 부분이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무기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었기에 엔지니어들은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또한 환경시험은 전투기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영하 수십 도의 혹한 환경에서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되는지, 사막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기체가 문제없이 작동하는지를 검증했다. 이 모든 시험을 거쳐야만 KF-21은 진정한 실전 전투기로 태어날 수 있었다. 시험 비행이 반복되면서 국내외의 관심도 커졌다. 한국 국민들은 연일 보도되는 KF-21의 소식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가 드디어 전투기를 만들었다. 는 사실은 국가적 성취감을 불러일으켰다. 해외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도 주목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일부 국가는 KF-21의 수출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F-35는 너무 비싸고 중국이나 러시아 전투기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서 KF-21은 합리적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갖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시험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정 속도 구간에서 기체가 흔들리는 현상, 무장 분리 시 발생하는 진동 문제, 전자장비의 과부하 등은 개발진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한국 기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개량을 거듭했다. 실패는 오히려 기술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 이처럼 한 걸음씩 완성도를 높여간 KF-21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시험 비행 현장에서 눈물 흘리던 엔지니어들은 이제 환한 웃음을 지으며 기체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해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선다. KF-21이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보강에 그치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KF-21 보라매가 시험 과정을 거치며 성능을 입증하자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군사기술의 진보를 넘어 국제정치와 군사 균형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특히 한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기존 항공 강국 중심의 질서를 흔드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전투기를 단순히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고 수출까지 논의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아시아 주변국들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애초부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지만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자 인도네시아 내 여론도 크게 흔들렸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혼자서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동시에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KF-21에 눈길을 돌렸다. 값비싼 F-35를 사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전투기를 도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국가들에게 KF-21은 최적의 대안으로 보였다. 중동 역시 큰 관심을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산 전투기를 도입해왔지만 KF-21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은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특히 한국이 이미 K9 자주포, 천공 미사일, FA-50 경전투기 등을 세계 곳곳에 수출하며 믿을만한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신뢰를 더했다. KF-21의 등장은 곧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셈이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일본은 이미 F-35를 대량 도입해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일 간 군사균형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중국 또한 자국의 제-20 전투기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한국이 기술적 난관을 뚫고 새로운 전투기를 성공시킨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아시아 군사력 판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미국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미국은 오랜 기간 한국의 최대 군사 동맹국이자 무기 공급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여전히 미국산 엔진과 일부 부품을 활용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력 관계는 유지되었다. 다만 앞으로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하거나 더 강력한 스텔스 버전을 내놓을 경우 미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KF-21의 등장은 한국 국내에도 깊은 의미를 남겼다. 국민들은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을 느꼈고 젊은 세대에게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다. 항공우주 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첨단 기술과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기술 발전에도 큰 자산이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KF-21이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는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지만 내부 무장창 개발과 스텔스 성능 강화, 국산 엔진 탑재 등의 개량을 거치면 충분히 5세대급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곧 KF-21이 단순히 현재 세대의 무기가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교두보라는 뜻이다. 즉, 한국은 지금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차세대 항공기술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KF-21 보라매가 하늘을 날아오른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된 사건이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전투기 개발 국가이자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KF-21이 어떤 길을 걸을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아직 진행형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KF-21이 가져올 미래, 그리고 그 미래가 한국과 국제 안보 환경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살펴봐야 한다.